인구가 4천만 명인 지역과 겨우 50만 명인 지역. 이 두 곳에서 뽑는 국회의원 수가 똑같이 2명이라면 이건 공정한 걸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의회의 구조, 단원제와 양원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의회가 하나인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단원제는 심플합니다. 입법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많은 선진국들은 의회가 2개로 나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의회를 2개나 만들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사와 정치적 타협 때문입니다. 영국은 과거 군주제 시절 귀족들이 모인 상원과 평민들이 모인 하원이라는 신분제적 전통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반면 미국은 연방제라는 특성 때문에 양원제를 택했습니다. 건국 당시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 수대로 의원을 뽑자고 했고 적은 주는 모든 주가 동등해야 한다고 맞섰죠. 그래서 나온 타협안이 바로 양원제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뽑습니다. 하지만 주를 대표하는 상원은 인구와 상관없이 모든 주가 똑같이 2명씩 뽑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4천만 명인 캘리포니아주나 인구가 50만 명인 와이오밍주나 상원 의원은 똑같이 2명입니다. 이것이 미국 상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상원과 하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보통 하원이 규모도 더 크고 권한도 더 강력합니다. 예산안을 통제하고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건 주로 하원의 몫입니다. 반면 상원은 하원의 결정을 한 번 더 검토하고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도 하원보다 더 길게 설정되죠. 미국 상원은 6년, 하원은 2년인 것처럼요. 양원제의 장점은 신중함입니다. 법안을 2번 심사하니까 졸속 입법을 막을 수 있고 정부와 의회가 충돌할 때 완충지대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또한 상원과 하원 의견이 다르면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식물 국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쉽죠. 빠르고 효율적인 단원제, 신중하고 견제하는 양원제. 어떤 것이 더 나은 제도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 나라의 역사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곳은 어디일까요? 국회의원 300명이 모인 본회의장일까요?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대한민국 입법의 진짜 생사여탈권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쥐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이 만들어지는 치열한 과정, 입법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법안은 누가 낼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의원 발의와 정부가 직접 제출하는 정부 입법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삼권 분립 원칙상 정부의 법안 제출을 금지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가장 먼저 소관상임위원회로 법안을 보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철저한 상임위 중심주의입니다.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아주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소위원회에서 한 줄 한 줄 읽으며 축조 심사를 하고 전체 회의에서 격렬한 토론과 표결을 거치죠. 사실상 법안의 운명은 여기서 90% 이상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최종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법사위입니다. 원래 법사위의 역할은 법안의 문구가 적절한지,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합니다.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안도 본회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면 여야는 항상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가장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 자리가 곧 입법의 수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법사위까지 통과하면 드디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은 최종 의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이때는 통과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여야가 팽팽한 상황에서 3분의 1을 넘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에 거부권은 사실상 법안 폐기를 의미합니다. 물론 국회에도 이에 맞서는 무기가 있습니다. 법사위가 고의로 법안을 잡고 있으면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로 직행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소수당은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 자체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법 하나를 만드는 과정.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그리고 대통령까지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치열한 수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예산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90%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틀렸습니다. 오늘은 나라 살림 700조를 결정하는 예산 심의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돈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있습니다. 예산을 짜는 편성권은 정부에게, 그걸 심사하고 확정하는 심의확정권은 국회에게 있습니다. 즉, 정부가 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가계부를 써오면 국회가 도장을 찍어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가져온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건 자르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항목을 만들거나 예산 액수를 증액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국회의원 300명이 찬성해도 예산을 늘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예산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 통과될까요? 먼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내년에는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시정연설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기 분야의 예산을 1차로 심사합니다. 보통 여기서는 자기 부처 예산을 늘리려고 하죠. 진짜 싸움터는 그 다음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줄여서 예결위입니다. 여기서 모든 부처의 예산을 모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장관들을 불러 현미경 검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확정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헌법상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날짜가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매년 뉴스에서 예산안 지각 처리라는 말을 듣는 이유죠. 그래서 도입된 것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못 끝내면 12월 1일에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만든 겁니다. 이 제도는 묘한 정치적 수싸움을 만들어냅니다. 여대야소, 즉 여당이 다수일 때는 여당이 느긋합니다. 시간만 끌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테니까요. 반대로 여소야대일 때는 정부와 여당이 급해집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서 마음대로 삭감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1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전염병이나 자연재해처럼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죠. 이때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 일명 추경입니다. 그리고 돈을 다 쓰고 나면 제대로 썼는지 검사도 받아야겠죠.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국회가 사후 심사를 하는 결산 과정까지 거쳐야 비로소 한 해의 나라 살림이 마무리됩니다. 700조 원이 넘는 대한민국의 예산. 그 속에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회의 견제, 그리고 치열한 정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 벵갈 고양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떤 의원은 개량 한복을 입고 나오고 심지어 맷돌을 돌리기도 합니다. 도대체 신성한 국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매년 가을 열리는 국정감사 때문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일명 국감 스타가 될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3대 무기,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리고 특별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입니다. 매년 9월이나 10월 약 20일 동안 진행되는 정기국회의 꽃입니다. 사실 국정감사는 1972년 유신헌법 때 삭제되었다가 1987년 9차 개헌으로 부활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같은 곳도 포함됩니다. 국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증인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증하면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죠. 하지만 본질인 감시보다 보여주기식 호통이나 이색 소품쇼가 난무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국정조사입니다. 국정감사가 정기적이라면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건이 터졌을 때 비정기적으로 합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열렸었죠.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특별검사, 줄여서 특검입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국회가 의결해서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만들어진 법인 상설특검법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건만을 위한 별도의 특검법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국회는 상설특검법이 있는데도 굳이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걸 선호합니다. 왜일까요? 상설특검법대로 하면 특검 후보 추천 위원 7명 중 여당 편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공정하지 않다며 별도의 법을 만들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거나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도록 요구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죠. 하지만 역대 특검의 성적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1999년 온로비 특검부터 수많은 특검이 있었지만 최순실 특검을 제외하면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끝나거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특검. 이 제도들은 권력을 감시하라고 만든 국민의 칼입니다. 이 칼이 정의를 위해 쓰이는지 아니면 정치쇼를 위해 쓰이는지 지켜보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거나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선거까지 그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국회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를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최후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탄핵소추권입니다. 오늘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3대 권한, 인사청문회, 해임 건의안, 그리고 탄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한은 인사청문회입니다. 대통령이 장관이나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2000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2005년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자고 했을 때 여당은 대통령 발목 잡기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해줘라. 혹시라도 저거들 정권 잡으면 난리 날 기다라고. 하지만 인사청문회에는 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등은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임명할 수 없지만 장관이나 국정원장 등은 국회가 부적격이라고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무슨 소용이냐는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죠. 두 번째 권한은 해임 건의안입니다. 국무총리나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회는 대통령에게 이 사람을 해임하십시오라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건의일 뿐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 탄핵소추권입니다. 이것은 건의가 아닙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를 강제로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판사, 검사 등 광범위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아주 엄격하죠.
대한민국 헌정사에는 총 3번의 대통령 탄핵 가결이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오히려 역풍이 불어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했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로 파면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임기 중 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는 등 헌정 질서가 위협받자 국회는 신속하게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행안부 장관이 탄핵 소추되었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나 간첩 조작 사건을 일으킨 검사 등 법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도 잇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해임건의, 탄핵. 이 제도들은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국회에 쥐어준 칼입니다. 이 칼이 정의를 위해 쓰이는지 아니면 정쟁을 위해 쓰이는지 지켜보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터지고 의원들이 전기톱과 해머를 들고 문을 부수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불과 10여 년 전 대한민국 국회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국회는 말 그대로 동물 국회였습니다.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군사작전처럼 법안을 날치기 했고 야당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게 일상이었죠. 2004년 탄핵소추, 2011년 한미 FTA 비준 당시 국회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폭력 국회를 끝내기 위해 2012년 탄생한 법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직권상정을 사실상 봉쇄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회의장 점거 같은 폭력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이를 어길 경우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수당의 횡포는 막았지만 식물국회가 되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도입된 것이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제도입니다.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아무리 막혀있는 법안도 최장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죠. 하지만 반대편에도 무기는 있습니다. 바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입니다. 다수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할 때 소수당 의원들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발언할 의원이 있다면 토론은 계속되고 회기가 끝날 때까지 표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 당시 장장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선진화법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주도했습니다. 총선에서 질 거라고 예상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막상 선거에서 이기면서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말았죠.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확실히 물리적인 폭력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적 무기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싸움은 사라졌지만 말싸움은 더 치열해진 국회. 과연 선진화된 것이 맞을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